네. 자, 이제 내면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내면이라고 하면 마음을 보통 얘기하지만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있고 몸도 있으니까요. 잠시 주의를 나의 내면으로 돌려봅니다. 저는 주의를 내면으로 돌린다라고 하면 항상 자동적으로 좀 눈을 감는 편인데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아니시더라도 그냥 한 곳을 가만히 응시하시거나 하시면서 자신 안으로 주의를 돌리시면 됩니다. 저는 주의를 제 안으로 돌릴 때 먼저 발에 좀 집중하는 편입니다. 발이 땅에 잘 닿아 있는지, 발가락과 발바닥, 발뒤꿈치까지 땅과 접지되어 있는, 그라운딩 되어 있는 상태를 느껴봅니다. 그렇게 단단히 땅이나 발바닥, 그리고 방바닥을 접지하고 그라운딩한 상태로 땅과 연결해 봅니다. 내가 이렇게 땅과 접지돼서 잘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나의 피부 표면도 느껴봅니다. 발로부터 시작해서 쭉 다리를 따라 머리까지 피부 표면이 어떤지, 뭔가 차갑거나 서늘하거나 따갑거나 뜨겁거나 욱신거리거나 아니더라도 어떤 감각으로 내 표면에 어떤 느껴지는 것이 있는지 쭉 따라가면서 느껴봅니다. 그렇게 천천히 스캐너처럼 몸을 훑으시면서 나의 몸을 살펴봅니다. 아마도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나도 모르는 어떤 감각이나 느낌으로 나에게 뭔가를 알려줄 수도 있는 내 몸에 있는 부분들에게 알아차림을 가져가 봅니다. 마음도 살펴봅니다. 마음 안에 어떤 부분이 어떤 감정으로든 생각으로든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이 있는지 느껴봅니다. 그냥 이렇게 내 몸과 마음, 나의 내면을 살피고 알아차리고 잠시 정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나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나 상태로 잠시 있어 봅니다. 아,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내 몸, 내 마음이, 내 내면이 이런 상태구나. 뭔가 알아차려진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1시간 동안 책을 읽는 동안에는 책 읽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우선시할 수 있도록 너는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더 만나고 너에 대해서 알아갈 테니 조금만 비켜달라, 기다려달라고도 전해봅니다. 저 역시 제 마음 안에서 아주 저기 깊은 곳에서 상처 입은 부분이 저를 계속 만나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게 내가 너를 계속 만나줄 테니까 너가 나서서 오늘 책 읽는 모임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너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알아차려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게 따뜻한 온기 또는 나의 호흡을 전해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난 후에 내쉴 때 그 내쉬는 따뜻한 숨을 그 부분에게 전해봅니다. 자, 그렇게 인사를 전하신 채로 천천히 여기로 돌아봅니다. 제가 약간 어떤 시간에 대한 압박이 지금 느껴지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평상시에 하던 것보다 좀 짧게 내면 체크를 하는 상황으로 조금 진행을 했고요. 안은성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저는 내면 체크를 하곤 하는데, 가능하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좀 짧게 하고, 책 읽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할 거고요. 미리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 책이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존댓말로 조금 쉽게 쓰려고 번역을 하신 것 같긴 한데, 한 번은 미리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기는 해요. 한 번 첫 읽어서는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페이지를 읽을 텐데요. 어쨌든 비디오를 켠 분들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읽지 않았던 분들을 위주로 조금 책 읽는 거 부탁을 드릴 텐데, 아마 비디오를 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비디오 안 켠 분들한테도 그냥 제가 읽어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고개 끄덕거리는 분들은 보이고, 네, 아닌 분들은 제가 못 보지만 반대하지 않으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 이성경 선생님께 좀 부탁을 오늘 드려볼까요?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중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까지 읽어볼 텐데요. 거기 모나하고 치료사가 나오잖아요, 선생님. 네네. 선생님이 치료사를 하시고 제가 모나를 좀 할까요? 네네네. 네, 제가 치료사 선생님이 하시면 모나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부탁드립니다. 네, 읽겠습니다. 네, 불가능한 책임과 비난으로 포장되어 있는 심리치료로 가는 길. 치료 초기에 내담자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수치감과 죄책감 불어넣기 그리고 수치심과 죄책감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네 가지 사례입니다. 모나, 질투, 적응적 죄책감, 그리고 수치감 불어넣기.
34살의 시스젠더 이성애자이며 독신의 체콕의 미국 여성인 모나는 그녀의 4살짜리 딸 미아를 부러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 시기심은 모나가 다시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모나의 어머니 말리가 미아를 돌보겠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나가 어렸을 때 어머니 말리가 냉정하고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모나는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벌어야 했고 미아는 할머니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나는 어머니의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몇 달 동안 이 계획이 성공하면서 모나는 점점 소외되며 어머니뿐만 아니라 딸에 대해 분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나,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가 재미있어 하는 것을 시기하나요? 네, 선생님이 모나를 하셨으니까 제가 치료사를 할게요. 아, 네. 네, 그 질문을 할 때 당신 내면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나쁜 엄마야, 괴물이군. 네, 내면 비판자들은 그녀에게 죄책감과 수치감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너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죄책감 불어넣기는 행동을 지칭한다. 그러니 너는 나빠. 수치심 불어넣기는 존재 상태를 지칭한다. 이러한 내면 비판이 모나를 치료받으러 오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탐구하기 좋은 출발점이었습니다. 모나에게 부분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저는 이 내면 수치심 불어넣기를 인용하였습니다. 우리는 비판적인 관리자들과는 안전하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고 먼저 나서고 싶어 합니다. 제 관점에서 모나의 죄책감은 적응적인 그, 즉 교정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시기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통제하는 경우 그녀는 자신의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죄책감이 그녀에게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적절한 우려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치심 불어넣기, 너는 나빠는 적응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수치감 불어넣기는 그것을 상쇄시키는 분한 마음과 딸을 비난하고자 하는 충동을 촉발시켰고 이것은 그녀의 죄책감을 다시 활성화시켜 그녀가 도움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알렉스의 사례를 조금 볼 텐데요. 네 가지 사례 중 이제 두 번째네요. 자, 여기 13페이지 중간부터 14페이지 중간 패키지로 따라왔습니다까지를 좀 읽어볼 텐데, 오랜만에 안은성 선생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선생님이 치료사를 하시고, 제가 알렉스를 하겠습니다. 네. 예, 알렉스, 소속감 없이 자신에게 수치감 불어넣기. 여기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책감 없는 수치심입니다. 알렉스는 제3의 성을 가진 무성애자,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수년간 장애를 초래하는 사회적 불안감으로 고생한 후 25살에 치료를 받으러 방문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감각 통합 문제로 인해 알렉스는 아이들을 피하였습니다. 무슨 일로 치료를 받으러 오셨나요? 아, 외로워요. 좀 더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소속감이 없어요. 소속감을 가진 적이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작년 가을에 직장 때문에 여기에 이사 왔을 때 저는 룸메이트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살면서 제가 버는 월급의 대부분을 집세로 쓰고 있어요. 신의 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또 다른 부분은 당신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네.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너를 능멸할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재밌게 놀고 있을 때는 그들의 신경계가 극도로 활성화되었기에 알렉스는 수줍어하며 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모두는 아니지만 외면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는 똑같은 식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알렉스에게는 사회적으로 소속되고 친구를 갖고자 갈망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들 중에는 손을 내밀었다가 거절당하지 않도록 자신들을 지켜주고 싶어 하는 수치감을 불어넣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알렉스는 우울할 뿐만 아니라 불안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앞을 내다보는 보호의 산물이었고, 너는 거절당할 거야. 그들의 압박감과 우울감은 뒤를 돌아보는 수치감 불어넣기의 산물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달랐고 어딘가 모자랐어. 알렉스에게 불안과 우울감은 패키지로 따라왔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사례를 좀 읽어볼까요? 샤론 사례인데요. 14페이지 중간부터 좀 15페이지 끝까지라서 내용이 조금 더 기네요. 이 부분은 최지원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 볼까요? 네. 네, 선생님께서 치료사를 마찬가지로 하시고 제가 샤론을 해보겠습니다. 네. 샤론은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선택하기도 전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딜레마를 읽으면서 그녀의 죄책감이 적응적인 것인지 아니면 부적응적인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20살의 시스젠더 이성애자 과테말라계 미국 대학생으로 2살 때 불법 이민자인 부모와 함께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녀가 대학에 진학할 무렵 그녀의 부모는 둘 다 과테말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녀는 구제 대상 청소년 불법 체류자 자격이 남아 학업을, 되었기 때문에 남아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너무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선택사항이 있나요? 과테말라에 갈 수도 있어요. 저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자랐어요. 어떤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대학을 마치지 못했고, 제 스페인어 실력은 유치한 수준이거든요. 제가 가게 되면 다시는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을 거예요. 영구적으로 외국에 있게 될 거고요. 저는 대학 졸업 후에 돈 벌어서 부모님을 도울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지금처럼 부모님을 혼자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큰 딜레마인 것 같네요. 부모님이 도움을 필요한 상황이고, 당신이 부모님 곁에 함께 있고 싶지만, 미국을 떠남으로써 치르는 비용은 당신은 물론이고, 아마도 부모님들에게도 엄청날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선택한 걸 후회하고 싶진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뭘 하든 하여튼 저는 지금 해야 될 게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샤론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면 갈등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를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부모를 위해 희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지만 어떤 희생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녀가 일단 일을 시작해서 부모님에게 돈을 보낼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그들이 오래 살기를 바랄 것인가?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모를 돌보기 위해 미국을 떠날 것인가? 그들 모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두려워 그녀는 어떤 결정을 하기도 전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의 죄책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부적응적 죄책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녀와 부모님은 어느 쪽을 택하든 잃을 것이 많지만 그녀의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읽으시면서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지? 이제 점점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적응적인 죄책감은 뭐고, 부적응적인 죄책감은 뭐고, 그런 마음이 드실 텐데, 14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걸 조금 읽으면 더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부정적 죄책감, 그러니까 maladaptive guil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댑티브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적응적인 어떤 이게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적응적 죄책감은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도 내가 행동을 취하지 않아서 일이 벌어졌다라고 적절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샤론의 경우가 사실은 부적응적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간다고 해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게 아버지가 돌아오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샤론이 죄책감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부적응적 죄책감이다라고 지금 마사 스웨이지는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럴 때 느끼는 후회, 수치, 죄책감을 말하며 그 반면 실존적 죄책감으로 또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그지스텐셜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진짜 신존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죄책감은 생존자의 죄책감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 서바이버 같은 그런 경우나 그런 경우가 실존적인 죄책감에 해당할 것 같아요. 이 책이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도서이기 때문에 죄책감도 수치심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서 구분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코 쉬운 책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리 읽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6페이지를 읽어볼 텐데요. 할리의 케이스인데 내용이 더 길어요. 그래서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중간까지를 읽어볼 텐데요. 이 부분을 김소정 선생님 좀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아이고, 지금 읽기 불편하신 거 아니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보면 부분이 이제 지금 세 개가 나오거든요. 추가록에. 그래서 네, 할리의 책임지는 관리자가 나오고 치료사가 나오고 할리가 나와요. 그리고 반항적인 부분까지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나눠서 읽어볼 텐데요. 자, 일단 할리는 제가 할게요. 그리고 계속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치료사를 맡아주세요. 네, 네. 자, 그럼 책임지는 관리자와 반항적인 부분, 두 부분을 맡아주실 분이 필요한데요. 누가 좀 맡아주실까요? 책임지는 관리자를 누가 맡아주시면 좋을까요? 자원해 주세요. 네, 최흥수 선생님이 책임지는 관리자를 맡아주세요. 자, 그럼 반항적인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나는 자신 있게 반항적인 부분을 할 수 있다. 누가 좀 해주실까요? 네네, 오세훈 선생님께서 반항적인 부분이 나타나면 읽어주세요. 추가록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김소정 선생님께 좀 부탁드립니다. 할리 부모화 및 부적응적 책임감. 이에서 부적응적 책임감은 찾아내기 쉽습니다. 잠깐만요. 이, 책임감이 아니라 죄책감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이에서 부적응적 죄책감은 찾아내기 쉽습니다. 20세기의 시스젠더, 이성애자, 영국계 미국인인 할리는 컴퓨터 과학에 재능이 있었지만 어린 시절 어려움을 겪은 이후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남동생은 그가 12살 때 뇌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 할리의 아버지는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퇴근 후와 주말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만성적으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하루의 대부분을 어두운 침실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17살이었을 때 할리의 아버지는 차를 몰다가 다리에서 추락하여 익사하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라고 결론 냈지만 할리는 자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근처에 친척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학교 진학 상담사는 그에게 전국의 우수한 대학들에 진학해 보라고 강력히 권고하였고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면 받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할리는 집에 머물면서 장학금, 장학금 없이 근처의 지역 전문대학에 진학하였고 일하면서 야간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그는 대기업의 컴퓨터 기술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는 사촌이 자기에게 대학은 졸업하는 것이 어떠하겠냐고 압박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마이클이 고집을 부리기에 온 것뿐이에요. 저는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고요. 예, 저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마이클이 뭐라고 하던데요? 그는 제가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대학을 졸업하고 싶지 않나요? 아니요, 대학을 졸업하고 싶지요. 하지만 직장을 구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한 부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싶지만 다른 부분은 직장 다니기를 원하나요? 저는 직장을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부분은 대학을 졸업하는 대신에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군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내적인 싸움이네요. 할리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마이클은 당신이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의견을 같이 하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대학을 졸업한다면 직장을 다니고 싶어 하는 다른 부분은 어떤 것을 걱정하게 될 것 같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답변은 아마도 그를 집에 머물며 직장을 다니도록 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관리자 부분이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부분과 이야기를 해보지요. 의심스러우면 회의를 소집한다. 좋아요. 그들이 보이나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두 개의 그림자가 약 1m 정도 서로 떨어져 있어요. 어떤 부분에 먼저 주목할까요? 아, 집에 머물고 싶어 하는 부분이 더 시끄럽게 떠드네요. 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당신의 현재 직업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할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 부분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가이거 카운터 질문은 참자 에너지를 측정한다. 저는 그가 지겨워요. 그가 지겹다고 하는 부분들이 뒤로 물러설 의향이 있나요? 당신이 그 부분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음, 재밌는 생각이네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보세요. 네, 한번 그렇게 해보죠. 지금 그 부분들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부분과 이야기하는 동안 당신은 귀를 기울여 보시겠어요? 할리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 부분이 당신 입을 통해 말하도록 하게만 해주세요. 저는 할리가 직장을 계속 다니기를 원하는 부분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할리가 대학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염려되나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자살할 거예요. 누가요?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책임지겠지요. 알겠어요. 할리와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들으셨나요, 할리 씨? 네,
지금 이 부분을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그래서 제가 피곤해요. 알겠어요. 이 부분이 걱정하면 시끄럽게 하는군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대학에 가기를 원하는 다른 부분도 틀림없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도와 당신이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제가요? 네, 당신이요. 부분이 아닌 할리 말이에요. 저는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는데요. 당신은 지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모두가 하고자 한다면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잠깐 시간을 내서 내면의 귀를 기울이세요. 좋아요. 실제로 어머니가 자살 위협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평가할 도리가 없었다. 할리에게는 어머니와 함께 집에 머무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머니와 함께 치료를 받으며 어머니를 준비시키는 단계를 전반적으로 밟으면서 자신의 삶을 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여 갖는 죄책감, 즉 보호적인 관리자 부분의 경고는 부적응적인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발달 단계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야, 이거 처음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막 추가록도 막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나오고 이걸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지금 보신 이 할리의 추거록은 저는 읽으면서 와, 기가 막히다라고 지금 감탄하면서 읽었는데요. 저와 같이 계속 책을 읽으셨던 유경 선생님께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유경 선생님, 책 읽으시면서 이렇게 부분이 나와 있는 추거록 읽으신 적이 여태까지 혹시 있으신가요? 예, 있었죠. 어, 이렇게 무슨 부분, 저런 부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읽으신 적 있으세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라고 하면 책임지는 관리자, 또 뭐, 반항적인 반항하는, 부분, 뭐, 나왔다가, 할리 나왔다가, 막 이렇게 계속이요. 음, 글쎄, 이렇게 집 내려놓기 하면서 파트를 옮겨가면서 했던 그런 기억은 있는데요. 맞아요. 뭐, 예, 그리고, 음, 보호자 부분, 관리자 부분이 나오고, 또 다른, 뭐, 관리자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경우도 제가 기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네네. 말씀해 그래서,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예, 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책 처음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IFS에서 보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부분과 참나가 같이 있는 복합체잖아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다원성이다, 다양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부분이 섞여 있다라는 걸 우리는 컨셉을 갖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리라는 이 내담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마사 스위지가 치료사일 텐데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지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걸 트래킹한다, 어드레스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쪼개서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경세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보호자가 나오고 추방자가 나오고 이렇게 부분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을 알려준 추거록은 있었는데 이렇게 전체 추거록을 하나하나 다 구분을 해서 쓴 추거록은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맞죠, 유경세님? 이게 그러니까 와 진짜 하나하나 다 이게 어떤 부분이지 참나인지를 부분을 보는 부분 감지기를 가지고 치료사가 따라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게 해주는 추거록인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여러 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좀 이따가 제가 이걸 얘기 나누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수치심과 죄책감 부분을 더 읽어볼 텐데요. 19페이지 수치심과 죄책감부터
21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죄책감은 문제가 됩니다. 까지를 좀 읽어볼 텐데요. 이 부분을 혹시 미아님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 남의 눈을 의식하는 자의식적 감정인 수치심과 죄책감은 모두 자기 스스로를 향해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렌 블록 루이스, 준 탕니와 론다 디어링, 주디스 루이스 허먼 등이 설명했듯이 우리는 이 둘을 하나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은 행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반면 수치심은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포함합니다. 죄책감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충동과 함께 상처받은 다른 사람에 대한 염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반면에 한 부분은 수치심을 불어넣고 또 다른 부분은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내면 프로세서를 의미하는 수치심은 두려움, 숨기기, 그리고 분노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과 자신에게 수치감을 불어넣는 것은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죄책감. 만약 내가 상처 주는 일을 하면 나는 죄를 범했고, 죄책감은 내가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다소 어처구니 없이 죄를 지음으로 죄책감은 적절하고 적응적인 반응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부주의한 실수, 고립시키는 이기적인 행동, 그리고 더 나쁜 행동으로부터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앞의 예들이 보여주듯이 죄책감은 적응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책감은 관계적 충성심에서 발달할 수 있습니다. 분리 및 생존자 죄책감이 부적응적 죄책감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할리의 경우에서 보듯이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우울증을 가진 부모를 놓아두고 떠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의 저변에 그 아이는 내가 필요와 욕구를 추구한다면 나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라는 분리 죄책감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자 죄책감의 경우는 나의 이득과 성공은 내가 사랑하거나 책임지는 사람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와 같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신념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보통 낙관과 즐거움을 가져다 있는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우울한 상태에 있는 성공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구할 수 없어 그들은 연결을 유지하면서 속죄를 하고 개인적인 행복을 버림으로써 도덕적으로 구원받은 느낌을 갖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분리 죄책감과 마찬가지로 생존자 죄책감은 우리가 긍정적인 개인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희생이 그에 대한 보상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 관점, 필요의 주파수를 맞춤으로써 유익을 얻지만 정서적으로 나눌 수 없거나 부적절하게 의존적이거나 문자 그대로 죽은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달래거나 돌보기 위해 개인적인 목표를 희생하는 경우 죄책감은 문제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자, 이 뒤에 수치심도 나오는데, 처음에 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추가록을 넣어줬을지 조금 저는 이해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이 두 개가 함께 느껴지기도 하고, 막 혼용도 되는데, 사실은 구분하는 게 좀 저는 필요하다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죄책감도 지금 구분을 해서 적응적인 것, 부적응적인 것, 실존적인 것,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어떤 것까지가 우리가 치료의 대상으로 써야지만 되는 거냐, 어떤 거는 적응적이고 적절한 거냐, 좀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아마 수치심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가 나올까 저도 안 읽었기 때문에 조금 궁금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수치심은 모두 나쁜 걸까요? 죄책감은 모두 나쁜 걸까요? 아니면 죄책감은 조금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수치심도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걸까요? 굉장히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을 주제일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리처드 슈월츠는 수치심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짐으로써 우리가 꼭 도와줘야지만 될 굉장히 힘든 감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론에서는 죄책감이 건강한 죄책감이 있듯이 수치심도 건강한 수치심이 있다라고 보는 이론도 있거든요. IFS 치료사들마다도 이견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읽어보고 저희가 수치심은 다음 시간에 읽어볼 텐데 꼭 미리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일 것 같아요. 건강한 수치심을 마사스유이지는 어떻게 봤을까? 적응적인 수치심도 있나? 적응적인 죄책감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읽어보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저도 한번 좀 찾아볼 거고요. 여기 읽은 내용까지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추구력에 대한 할리의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시던가요? 아니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이신가요? 이 그 할리 부분은 그 치료사가 그 부분하고 모든 대화를 치료사가 직접 다 이렇게 해주는 이게 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최영수 선생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할 때도 예를 들자면 네, 제가 치료사면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지 네, 감지기를 세워서 듣고 있거든요. 네, 레이더처럼. 그래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나타나겠다. 지금은 참나겠다. 라는 걸 다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할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첫 음, 번째 줄을 보시면, 마이클이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지금 할리에게 마이크를 실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관리하는 부분이 지금 섞여 있구나. 그 부분이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할리하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할리의 책임지는 관리자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죠. 지금 보면 할리가 아버지는 술 마시다가 그렇게 막 죽고 동생도 죽고 엄마는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대학도 자기가 갈 수 있는데 선택을 안 한 거잖아요. 즉 책임지는 부분이 굉장히 큰 아이인 거죠. 지금도 마이클이 고집을 부리는데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책임지는 부분이 나타나서 상담실에 오게 했구나. 라고 해서 그걸 치료사가 할일 책임지는 관리자라고 쓴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쩌면 그 상담 초기 정도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셀프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셀프가 나오는 네, 순간이 있죠. 그래서. 네, 네네. 어, 할리라고 쓴 게 다 셀프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저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것도 실망시키는 걸 싫어하는 책임지는 관리자가 나타나서 또 얘기를 한 거죠. 음, 그런데 중간에 다음 17페이지를 보면 17페이지 중간에 어, 약간 헷갈리게 되실 텐데 그래서 쭉 16페이지 끝에 계속 얘기를 하다가 아니요. 대학을 졸업하고 싶죠. 하지만 직장을 구했어요.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치료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의 한 부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다른 한 부분은 직장 다니기를 또 원하는구나.
하고 부분에 대한 용어로 구분을 해서 알려주죠. 그래서 이게 특징적으로 아, 너의 한 부분은 이렇고 너의 한 부분은 이렇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부분에 대한 용어로 내담자한테 알려주는 IFS의 테크닉인 거죠. 자, 그랬더니 내담자가 그러네. 내 한 부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싶어 하고 한 부분은 직장을 다니기를 그래도 원하네라고 알아차릴 수 있죠. 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어, 다른 부분은 대학을 졸업하는 대신에 직장을 다녀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칠레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두 부분 사이의 내적인 싸움이네요. 라고 인식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할리가 아, 이게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동의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두 부분을 보고 있는 참나인 거죠. 이해되시죠, 최영수 선생님? 아, 예, 예. 너무 재밌지 않나요?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좀 알아차리게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음, 고도의 테크닉이죠, 사실. 그래서 이거를 직면을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부분은 이렇고 다른 부분은 이렇네요. 아, 당신 안에 두 부분이 뭔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가요? 슬쩍, 아주 섬세하게. 음, 그러면 알아차리고 내담자가 아,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라고 보면서 참나 상태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의 용어를 쓰는 게 분리하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IFS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은 분리하기거든요. 참나 상태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보면 17페이지 한 8번째 줄 정도에 만약 할리 당신이 대학을 졸업한다면 직장을 다니고 싶어 하는 다른 부분이 어떤 걸 걱정하게 될 것 같나요? 라고 fear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IFS를 보면 IFS에서 한 부분이 나타날 때 다른 부분이 또 나타나서 양극화가 되어 있을 때 두 부분 다 모두 걱정하는 게 있거든요. fear가 있거든요.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걸 물어봐 주니까 책임지는 관리자가 아, 나는 걱정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치료사가 그걸 들으면서 할리가 좀 전에 참나 상태였는데 지금 또 딴 부분이 나타났구만 하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IFS 치료사는 그냥 말하는 걸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가면서 트래킹을 해요. 그래야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쭈거룩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숨어 있어요. 의도가. 자, 그런 다음에 이 답변에 대해서 치료사가, 좀 전에 참나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나타났군. 뭔가 회피하는 대답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죄책감을 갖고 있는 관리자 부분이 또 지금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아. 라고 또 이 부분 감지가 알아차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러면 이 두 부분과 함께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인비테이션, 초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부분을 다 불러와. 우리 같이 두 부분하고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 대통령 새로 바뀌니까 제가 너무 기쁜데 대통령이 새로 바뀌고 나니까 막 정무회의를 하고 막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둘러 앉혀놓고 지금 같이 회의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같이 불러와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한 부분하고도 얘기를 하고 다른 부분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두 부분이 아니라 세 부분, 네 부분, 다섯 부분, 어떤 여러 부분이라도 회의를 할 수 있어요. 회의가 길어지면 또 많아지면 원탁 같은 걸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 불러와서 앉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럴 때 회의 주제는 누가 한다? 그렇게 여러 부분이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될 때 누가 회의를 주재하게 될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 참나. 맞아요, 이성경 선생님. 맞아요. 참나가 다 불러와서 들어보고, 이쪽도 들어보고, 저쪽도 들어보고, 합당한 방향으로 찾아가는, 그거를 내담자가 할 수 있게 우리는 도와만 주고, 주제는 음, 이성경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참나가.
그래서 회의를 주제를 좀 소집을 하는 거예요. 다 나와, 둘 다. 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보지요. 라고 초대를 한 거에 대해서 좋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좋아요가 참나가 했을지 아니면 세 부분 다, 두 부분과 참나가 같이 얘기했을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 싶긴 했어요. 음, 그렇잖아요? 참나가 얘기했을 수도 있고, 두 부분이 다 같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IFS 도서를 번역하다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들. 음, 내담자가 이렇게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게 싫어요. 라고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음, 어떤 느낌인 것 같으세요? 내담자가 자신 안에 부분을 다 보고 가치 있는 걸 느끼는 참나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싫어요. 어, 그렇게 내담자가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어,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어느 부분에 먼저 좀 주목을 할까요? 어느 부분을 먼저 살필까요? 했더니, 집에 머물고 싶어 하는 부분이 더 와글와글 시끄럽게 한다 그래서 걔부부터 먼저 듣기로 한 거예요. 음, 자, 그랬더니 이제 걔한테 그 부분을 향해서 그 부분에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라고 일단 치료사가 물어봤어요. 밑에 제 여섯 번째 줄이요. 그게 뭔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 이게 아주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아시는 분도 계시죠? 이게 뭐 하는 것 같으세요? 매직 퀘스천. 맞아요, 최영 선생님. 강의를 정말 잘 들어주셨네요. 그래서 이게 How do you feel toward the part? HDFT 질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보통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이거 질문할 때 목소리 깔고 하거든요. 왜냐면 제 참나 에너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그냥 그 부분에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제 참나 목소리를 전달할 수가, 참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할 때는 저는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깔고 천천히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죠? 그런 참나 에너지로 이 부분에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체크하도록 물어보니까 어, 저는 이 부분이 지겨워요 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목소리하고 톤이 다르죠. 그전에는 책임져야 돼 이랬는데 톤이 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부분이 나타났군 하고 또 알아차린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음, 이제 그걸로 구분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은 조금 그만하고요.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요. 자, 요 부분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제가 조금 도움드리는 걸 여기까지 하고, 서로 조금 읽으시면서 마음에 다가왔던 거나 이해됐던 것을 또 궁금하신 것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영 선생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저도 이제 실제로 상담에서 계속 적용을 많이 해보고 있어서요. 예, 그러다 보면, 오늘 이 추가로 좀 아까 읽었던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이제 이런 실제로 상담에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가면서, 또 잠깐 셀프가 나오는 것도 보게 되고, 그래서, 네. 굉장히 저는 이 내용이 되게 지금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재밌죠? 그래서, 재밌죠?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은 잘 가고 있구나. 근데 또 어떤 데서는 맞아요. 너무 막 파트를 구분해서 막 파트의 그 부분에 로 너무 막 제가 빨리 가려고 하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오늘 맞아요. 보면서 좀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IFS 치료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IFS 치료한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해요. 음. 그러니까 IFS 치료를 처음 배울 때는 배운 거에 타이트하게 우리가 적용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이군요. 저건 저런 부분이군요. 막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적응이 되면 될수록 제가 IFS 치료의 거장들한테 정말 많은 상담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살짝. 음,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군요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듣는 내담자가 또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지적을 하거나 뭔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살짝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놀랍다.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게, 처음에는 기술공 단계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예술의 단계, 아트로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음, 아마, IFS 치료를 공부하는 저로서도 나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장들한테 상담을 받아보면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를 느끼게 돼요. 정말 부드럽고 너무너무 따뜻하고 유연해요. 그래서 음, 이 추거록을 보시면서 그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제가 알기에는 마사스위즈가 한 회계 할 때, 한 회계 50분 상담하는데 300불을 받는 치료사로 알고 있어요.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도 치료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책의 추거록을 좀 잘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1시간 500불짜리 추거록을 보고 있는 거니까요. 자, 또 다른 분? 뭐 제가 아까 손 선생님 그 질문했던 거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이제 들으면서 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축으로 부분에 진짜 이거 각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항적인 부분, 책임지는 관리자, 그리고 또 할리 본인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축으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고 또 이 축으로 읽으면서 어, 초반에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축으로기 너무 빨리 놓은 거 아닌가 이런 그런 느낌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여기 저도요. 보면 예, 다양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또 중간에 18페이지 세 번째 치료사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직접 접근 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네. 부분 나오고 또 19페이지 쪽에 가서 보면 어떨까요? 1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도와 당신이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할리가 조금 놀라는 듯이 제가요?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어, 상담사로서 이렇게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대목같이 느껴지거든요. 네, 당신요. 부분이 아닌 할리 말이에요. 이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 있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니까 책임지는 관리자가 저는 누구를 도와야 할지 모르는데요.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게 되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 치료사 또 안심시키는 그 말이 당신은 지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모두가 하고자 한다면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시간 내어서 내면의 귀를 기울이세요. 다시 언제 또 내면으로 들어가기를 하고 빠져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본인이라는 거 자각시키고 부분이라는 거 자각시키고 이러는 과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IFS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수도 진짜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추구록인 것 같아서 되게 인상적인 것 같이 이렇게 느껴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추거록이 아예 작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다 적었나?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실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근데 IFS를 아는 저로서는 마사스위즈가 자신의 테크닉을 다 부렸구만. 약간 그런, 맞나요, 의경 선생님? 그래서, 내용이 처음에 조금 압도감이 드시면 어쩌나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 것도 좀 그렇고, 이렇게 추가록도 그렇고. 저도 이 책을 읽어보지 않은 거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쉽지는 않더라도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게 죄책감과 수치심이어서 저는 이 책을 강력하게 읽기를 권했고, 어, 읽으면서 저한테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저한테는 있거든요. 조금 뭔가 구원받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뭐랄까, 죄책감 부분을 읽으면서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 제가 이혼하고 난 후에 많이 아프셨는데, 입원하셨다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좀 몸이 나으신 후에 저랑 같이 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도저히 저는 같이 살 상황이 아니어서 단호하게 같이 살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명상 수행하던 수행원에 저희 친정아버님도 같이 수행을 하셨는데, 결국은 가실 곳이 없어서 그 수행하는 그 명상 수련원에 가셨다가 거기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같이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엄청난 죄책감이 있었고, 그 죄책감이 지금 생각해보면 적응적인 죄책감이죠. 여기서 구분을 해보면. 이게 제가 뭐 같이 산다고 해서 돌아가시지 않을 게 돌아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돌아가실 게 돌아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딸을 만나서 명상 수행을 저 때문에 하게 됐고, 그 수련원에 가셔서 저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가 이렇게 뭔가 같이 살지 못한다라고 한 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게 굉장히 저한테 크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뭔가 딱딱하긴 하지만 적응적인 수치심, 뭐 적응적인 죄책감, 부적응적인 죄책감 이렇게 나누는 게 뭔가 이렇게 조금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조금 더 덜어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은 책일 수도 있지만 읽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받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하게 되네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이걸 그냥 인지적인 걸로만 가져가지 마시고 나의 죄책감과 나의 수치심을 좀 다룰 수 있는 기회로 그래서 본인의 것을 자꾸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적응적인 죄책감은 뭐가 있고 부적응적인 죄책감은 뭐가 있고 수치심은 뭐가 있나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금 네 가지로 나누는 것 같거든요. 수치심을 불어넣는 거, 그리고 수치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 두 가지죠. 쉐이밍하고 쉐임드 되는 거하고, 여기서는 쉐임풀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하나는 부적응적인 죄책감, 그다음에 죄책감 중에서도 적응적인 죄책감.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일단은 나눠보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좀 책도 읽고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희 선생님 가시나무새 이야기 내담자 입장에서 충분히 수용하면서 굉장히 편안한 치료를 제공하는 기법인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선생님들 좀 미리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1페이지를 읽었는데요. 한 30페이지 그 정도까지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